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네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전화 혹시 받으시면은 전격 시사 듣고 있다고 꼭 좀 말씀을 대신 제가 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토론에 대해서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할 게 있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차 작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9월 20일까지, 그리고 2차 작전은 2010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결혼을 2012년 3월 11일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결혼 후에도 지속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1심 판결문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도하는 신당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출범에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미래대연합 김종민 의원이 이제 티타임을 가졌어요. 양당 체제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이제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른바 빅텐트 성사 여부,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글쎄요, 빅텐트라는 것이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원칙과 상식, 이제는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데요. 미래대연합 그 3명의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간에는 어느 정도 좀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까지 함께하게 될 것인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은 떴다방 형식으로 하는 것이면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번 대선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선까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상식과의 그 만남도 완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본인이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지만 대선은 놓을 수 없다 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에서의 김종민 의원이 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생각보다 쉽게 굴러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가요? 네,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이 다음번 대권 주자로서 나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다음번 대선 주자로서 이 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할 것인데,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은 대선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형태의 그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 들으니까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준석 대표가 떴다방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대선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서, 물론 뭐 연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의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장 연합이 아니냐, 연합이 된다 하더라도, 빅텐트가 뭐 쳐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제3지대라는 위장 연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잘하냐라는 리그가 있다면 본인이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제3지대 연대라는 것이 왜 생겼냐, 이것은 압수수색과 그리고 또 검찰 수사로 공포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연대라는 가치는 확실히 간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포 정치와 압수수색에 대한 그게 이해관계가 다 똑같다고요? 지금 나온 그 부분에 세력들이?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잘해야 그리고 비판을 잘해야 이 연합이 가능하고 연합이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그 부분. 그렇죠. 네네. 저는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꾸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들이 그 천하람 변호사랑 이기인도 의원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랑 함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신당은 반윤석열을 기치로 내걸지 않겠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겠다. 비전을 보여주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신당 창당 과정을 이제 그렇게 개혁적인 모습, 이름도 지금 가칭이지만 개혁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나가면서 본인들은 또 정책도 어느 정도 내놓고 있어요. 지금 뭐 언론에 많이가 보도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준석 대표를 그 중심으로 한 신당의 모습이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김종민 의원 등 이제 원칙과 상식에 지금 현역 3명의 의원들 또 금태섭 신당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동안의 정책적인 모습들 그리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개혁적인 사람인가? 그게 근본적인 의문인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들이 진취적이고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윤석열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신당을 창당을 하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컨셉에 맞는 사람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뭐 언젠가 합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왜 뭐 정부 견제, 정부 심판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당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가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까지 됐는데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가치가 과연 잘 구현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검찰이 제출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그 종합 의견서라는 게 있어요. 종합 의견서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모녀의 계좌를 통해서 이 주가 조작 시기에 총 차익을 얻었다는 금액이 23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다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3지대에서 정보 심판론에 의해서 국민의 정확하게 표를 받겠죠. 그게 객관적으로 팩트가 확인된 사안입니까? 검찰이 종합 의견서로 제출한 내용을 검찰 의견서. 근데 검찰 의견서라는 것이고 그거는 그렇다면 검찰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이 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미 종합 의견서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여하튼 두 정권에 거쳐서 이제 수사를 해온 사건이고요. 그 얘기는 한 그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들 신당 목표 중 하나는 뭐 일단은 현실적인 목표는 기호 3번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의당이 의석이 또 6석이고 이래서 그것도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닌데 그러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건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낙연 전 대표 무슨 뭐 대선 후보로 이거를 인정하느냐 누가 누구한테 얹혀가냐 누가 먼저 주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 이 문제가 되게 지금 사실은 그 김종민 의원 있는 그 그룹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그게 되게 좀 민감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원칙과 상식에서 나온 이분들은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 만들려고 이게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자기네들이 보기엔 어떤 불합리하고 당내 민주화라든지 강성 지지층에 뭐 휘둘린다든지 이런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새 정치를 하고 양당 위주의 어떤 양당 체제에서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걸 자기네가 극복하러 나왔다는 그 주장을 하는 와중에 만약에 누구 대선 후보 밀러 나왔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맞는 그렇죠. 것 같으니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이준석 신당도 그렇고 미래대연합도 그렇고
3번 그 총선에서 3번을 받고서는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를 계속 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작업을 했는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황운하 의원 네. 그 이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그 기소가 됐는데 본인이 검찰에 의견서를 돈 받은 것은 맞다라는 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거죠.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천심사의 그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강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전과가 이미 민주당에서 알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검증위를 통과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번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에 있어서는 공천 학살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번 검증 작업 이후에 황운하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통과를 한 것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특히 비명계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갈 데가 사실은 미래대연합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증위의 결과를 보고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는 이미 3명을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3번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이낙연 대표와의 뭐 함께 하는 거를 떠나서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는 현재로서는 뭐 원내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예전에 그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용남 전 의원이 합류한다. 그래서 천하용인 시즌 2가 되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준석 신당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준석 신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천하용인 시즌 2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시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용남 전 의원이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분이 예전에 19대 때 수원에서 그 의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실은 낙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가게 된 계기는 그 지역구에 지금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말은 용산에서 내려온 뭐 자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거기에서 여러 차례 낙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지역에서 과연 어떠한 경쟁력이 있었던 사람인가? 박문규 장관과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본인이 크게 승부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공천 과정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는 건 이준석 신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개혁이라든지 이런 기치랑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에 있어서는 뭐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3번 7명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다만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계속 좀 안 좋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번에 검증의 결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미래대연합은 오히려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이제 길게 해주셔가지고 기호 3번을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들의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이준석 신당이다. 이준석 신당에 대한 홍보를 잘하면은 기호를 몇 번을 받든지 이거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현역 의원 한 명을 더 뭐 섭외해야 된다, 포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용남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이 말은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최초로 한 말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김용남 전 의원이
누구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토론회 밤 늦은 시간에 한 토론회까지도 그 손바닥에 있는 왕자가 지워지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그분에 대해서 아마 손가락 위주로 씻었기 때문에 손바닥에 있는 건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또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김용남 전 의원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힘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변론을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이 더욱 절망하게 된 것은 대통령 아닌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또 절대 굴복한다는 이런 아주 비장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야기에 본뜻 이런 것을 귀 기울여 보자면 본인이 공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이런 것보다도 자신이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점을 피력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원을 비롯한 당 지지자들이 현 부원장 징계를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이제 돌리고 있다고 해요. 계획적으로 작업당했다 같은 이제 음모론부터 그 정도 농담은 다 한다는 답은 이제 2차 가해성 발언까지 나왔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금 감찰 중이라고 하니까 뭐 제가 외부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런 문제가 뭐 음모론이라든지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말이 더 퍼진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은식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요. 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 SNS에서 한 말이 있어요. 페미니즘 물음표를 하고 전쟁에서 지면 집단 기억. 집단 기억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이 집단 성폭행 이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남성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결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고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이나 던지시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조사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변명과 사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평하게 한다면 공정하게 한다면 가급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감찰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공정한 방송이 된다면은 각 당에 그 막말 논란이 있는 사람을 동일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저희 KBS 보도에서는 그거를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이게 관련이 되는 게 또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 문자 이게 그쵸. 이제 좀 약간 사람들한테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완전 나비 효과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병원에서 아직 퇴원을 하기 전이었는데 정성호 의원이 국회에서 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텔레그램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한 내용이 밝혀져갖고 굉장히 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것까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부원장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친이낙연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에서 본인이 거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도 이미 진직에 그쪽으로 옮겨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송년회에서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또 보니까 어저께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랑 합의를 했다라는 형태로 또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제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정치인이 있고 지역 정치인을 수행하는 비서인 여성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것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일이 오히려 또 더 일파만파가 되어가고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친명계로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리까지 받아놓은 상황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 사건을 잘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공천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왜 원칙과 상식과 함께 탈당하지 않았냐. 현근택 이 사건 때문에 같은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물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근택 부원장이 지금 그 여성분과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SNS에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일이 오히려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제시한 어떠한 그 징계 안에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또 그런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변호사를 감싸는 듯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감찰이 지금 진행 중이고 피해자도 조사를 했고 현근택 변호사도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가볍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왜냐하면 비명계의 그러한 반발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간단히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좀 그 진상 조사를 좀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 진상이 또 어쩔지는 정확히 살펴봐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양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좀 가볼게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제 공동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공관위원회 포함된 것을 두고 윤심 공천이 또 있을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윤석열 아바타 논란 핵심은 이철규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이철규 의원은 용산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의철규 의원을 통해서 내리꽂히는 VIP와 여사님의 영입과 인재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가 한동훈 비대위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변별자가 된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친윤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이제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합류된 것에 대해서 당 인사들 내부에서도 좀 다소 논란 모양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철규 의원은 당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10월에 사무총장직에서 내려갔는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게다가 또 공천관리위원이라니 이게 과연 윤심 공천이냐 이런 비판이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당을 이끈다. 내가 당을 이끈 주체다. 나다. 우리 당은 변화를 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공천 챙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천이 과연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에서의 공천은 뭐 친명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어떤 맥락에서 내가 제일 직접 챙기겠다고 나왔을까요? 같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공관위원 그 10명을 발표를 하면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그때 이제 원 내에서는 장동혁 현 사무총장 그리고 이종성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 이렇게 3명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공관위원장도 로스쿨 교수님이시고 나머지 분들도 그 원 외에 있는 정치계 외의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내에 있는 3명이 실무를 담당을 해야 돼요. 공천이라는 것은 어쨌든 선거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제 공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 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보통은 사무총장을 한 3선 정도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보궐선거에서 들어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가진 재선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그 실무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이 이철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임명을 했을 때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바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 이끄는 건 접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당 이끄는 건 저고 공정한 공천하고 이기는 공천하고 하면서 제가 챙기겠다는 얘기가 네. 내가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엉망을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게 뭐 친윤 어떤 그런 거에 외압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 막아주겠다는 건지 네. 그 아마 후자가 아닐까 하는 관측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공천한다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언급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은 본인이 챙긴다라는 말이었고 이준석 대표는 공천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표현인 거죠.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당대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대표가 여기에 있어서 공천 과정에 있어서 공관위원장이 물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모르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용산과의 관계, 지금 검사들이 대거 나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예전에 인유한 혁신위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중진들의 용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인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챙기겠다라는 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건 접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공천을 하는 것이 접니다가 아니잖아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5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